안녕하세요. 안명건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국가직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4월 8일. 어때요? 잘 봤어? 어때? 오늘 해설 강의를 할 텐데 제가 국가직 시험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근데 이제 에듀윌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내려드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문제도 좀 나왔고요. 우리 2022년 10월 달에 건축 기준이 이제 개정되는 사항도 좀 나왔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뭐 국가직을 뭐 목표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방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제 있을 거예요. 서울시지방직을. 특히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를 이제 목표로 한다 했을 때 어차피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잘 뭐 고득점이 안 나오더라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지? 시험은 많이 보면 볼수록 익숙해집니다. 적응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안 나왔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지방직이었기 때문에 그치? 끝까지 지금 8주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스파트를 해가지고 잘 해보세요.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우리 국가직 이번에 시험은 난이도로 이제 총평을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내리면은 중, 상, 약간 중상급의 난이도는 아니었고 또 중급의 난이도 아니었어요. 한 네 문제, 다섯 문제가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한 다섯 문제 정도 때문에 난이도를 중상 정도로 올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70점 좀 잘 시험을 보신 분들은 한 75점 정도에서 아마 점수가 형성될 것 같아요. 어, 어,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시험에서 적어도 한 70점 정도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득점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실수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나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모든 응시생들 수험생들한테 모두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틀렸을 거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 알았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출제 영향 분석부터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자, 총론 안 나왔어요. 그지? 예. 총론 나왔으면 한 문제는 먹고 갔을 텐데 이번에 안 나왔단 말이지. 자, 일반 구조에서 토질 역시 안 나왔습니다. 토질이 가장 쉬웠는데 이 쉬운 파트에서는 안 나왔어. 자, 조적 목 구조에서 총 네 문제가 나왔는데 기초 구조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방 계량 공법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 이 기초 구조에 대한 설계 기준, 내진 설계 일반, 수평화중 저항 구조. 예. 이 수평화중 저항 구조도 목 구조 내진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목 구조 내진 설계는 그 KDS를 찾아보시면 목 구조 내진 설계는 수평하중 저항 구조 설계 일반 사항을 준용해라.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내진 설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하나, 둘. 저기 우리 하중면 내진에서 또 두 문제. 총 내진에서는 총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진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우리 건축물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야. 최근에 튀르키예 구터키, 튀르키예 강진 봤지? 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은 건물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그 동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지. 전혀. 그러니까 약간 지진장이라고 오더라도 금방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내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조적이나 목 구조가 예, 내진에 좀 취약한 구조죠. 철콘이나 뭐 강구조보다는 훨씬. 그래서 내진 설계를 아마 지방직에서도 조금 더 유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 세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세 문제를 잘 득점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 이 세 문제를 득점을 못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중간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평균 점수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내 점수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문제 풀어볼 거고. 자, 구조역학에서 총 세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단면의 성질, 이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단면 일차 모멘트하고 단면 상승 모멘트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자, 캔틸레버 보의 처짐 및 변형. 자, 이거 처짐과 변형을 우리 처짐은 이제 그 처짐 그 구조물의 변형 쪽에서 공부했고, 이 캔틸레버의 변형은 우리 그 재료역학 문제에서 그 우리 변형률 그 있었죠? 델타 L은 뭐 A2분의 뭐 PL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 두 개가 지금 합산돼 가지고 같이 나온 문제거든요. 재료역학과 처짐이 같이 나온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몇 대 몇이냐? 단순히 B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자, 그리고 캔틸레버의 처짐 B, 요것도 간단한 문제였는데, 제가 예전에 그 캔틸레버에서 보호 경관 중앙에서 작용했을 때 부재 끝단과 부재 중간단에서 캔틸레버의 처짐에 대한 산정식, 그죠? 처짐각과 처짐각과 처짐 그 부재 길이를 곱해라. 그래가지고 처짐각이 처짐의 총량이 나온다. 예,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예상했던 문제긴 합니다. 예. 자, 이 내진 설계가 두 문제가 나왔죠. 이 내진 설계 두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마 이 세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가장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예. 용어 설명 그리고 내진 설계에 대한 일반상,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역시 이거 하중조합. 이번에 우리가 풍화중이 바뀌었지. 풍화중이 바뀌면서 하중조합에 대해서 반드시 나온다 그랬지. 예, 역시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약간 풍화중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적설하중에서 맞춰놨단 말이죠. 예, 전체적인 하중 조합에 대해서 공부했단 말이야. 물어봤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문제였다. 예. 자, 철권에서 총 5문제가 나왔는데, 자, 강도 감소 개수. 이건 너무너무 강조한 내용이지. 우리 이거 몇 번 썼었습니다. 그치? 당연히 득점을 했을 거라 보고. 자, 축력과 모멘트와의 관계. 기둥 부재, 압축 부재에서 압축재 설계에서 축력과 모멘트와의 관계, 상관도. 축력이 크게 되면은 축하중 파괴. 그지? 모멘트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은 좌골 파괴. 뭐 그랬던 거. 가지고 인장 영역이냐, 뭐 압축 영역이냐, 아니 균형 파괴점이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리고 이 기초 철근 쪽에서 유효폭 내 철근량을 산정해라. 요거 문제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왔지. 신규로. 이 문제는 건축 기사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수업 시간 때 유효폭이 얼마냐? 단변 방향의 너비다. 그 너비만큼의 철근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비율만큼 그거고 비율에 대한 공식이 있었어. 베타 플러스 1분의 2. 거기다가 단변 방향의 철근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단면 방향의 유효폭 내 철근량이 나와버린다는 것이. 자, 그리고 인장 이형 철근 정착 길이, 이건 뭐 유명한 문제지. 보존 계수 알파 베타, 그다음에 람다. 수축 온도근, 이 수축 온도근은 제가 일방향 철근, 일방향 슬래브에서 부근 방향의 철근, 그래가지고 이 철근 간격, 철근 비 너무너무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지. 당연히 득점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강구조에서 총 4문제가 나왔고, 자, 강제의 특성, 강제 조온에서의 특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조온.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제가 너무 얼어버릴 때, 그러니까 날씨가 추울 때 강제가 딱딱해진다. 그러면서 추성 파괴가 발생한다. 그렇지? 예. 추성 파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연신율이 떨어진다. 연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면 수축률도 감소한다. 딱딱해진다는 거지. 자, 용어 설명 하나 나왔고요. 탄성 자골 하중비, 뭐 우리 그 지지 조건에 따른, 그지? 필름 용료 일반상.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문제. 그리고 케이블 막구조, 이거는 그냥 하나 보너스로 준 문제지. 보너스로 반드시 득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는 요거 철권에서 하나, 이 세 문제, 이 네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평이했던 문제, 관련도 기출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 변형한 문제, 이 정도로 출제가 되었던 그런 회차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이 그 해설집은 아마 온라인에 다 올라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내진 설계에 대한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자, 용어에서 자 주어만 따지고 보면은 자, 감세, 중간 모멘트 골조,
최대 지방 가속도, 내진 성능 수준에 대한 정의, 이 네 가지를 물어봤던 문제. 자, 감쇄란 건 뭐지? 지진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진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어떤 댐퍼를, 그지? 뭐 TMD, TLD 이런 제진 구조를 또는 면진 장치를 이런 걸 통해서 점성과 소성을 줘가지고 마찰 또는 이거에 의해서 동적 에너지, 이게 지진 에너지지. 뭐 지진력이겠지. 지진력을 소선시킨다, 감소시킨다는 얘기야.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구조물에 작용하고 있는 밑면 전단력을 좀 떨어뜨리겠다. 현상이다. 이게 감쇄지, 감쇄. 그리고 제진 구조에서 많이 쓰겠지, 이런 것들. 자, 중간 모멘트 골조. 모멘트 골조 방식. 보호와 기둥이 수평 하중에 대해 저항하는 방식. 그치?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서. 근데 중간 모멘트 골조는 중연송도에, 그치? 중연송도에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는 자, 연속 모멘트 골조하고 전단벽 또는 가색 골조가 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두 가지가 시스템이 조합이 됐네. 그러면 뭐 이중 골조 방식이겠지. 이중 골조 방식이지. 이중 골조 방식.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일단 2번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지? 자, 최대 지방 가속도. 지진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단층이 있습니다. 뭐 정단층, 역단층이 있겠지. 우리 중학교 때 물리 시간 때 기억나죠? 정단층, 역단층.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갑니다. 마찰열이 생겨요. 압력이 생기겠어요. 열이 올라가니까 마그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마그마는 뜨거우니까 압력이 생겨. 그러다가 위로 뽕 터지는 거야. 이게 지진이잖아. 화산이고, 그죠? 네. 근데 이때 진동이란 게 발생을 할 거야. 진동. 근데 진동이란 거는 여기에서 진동이 이제 우리가 음파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어딘가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을 쏠 때 지구까지, 그렇지? 빛이 7바퀴 반을 돈다잖아요, 지구를, 그죠? 음파가 지중에서 공기 중에서 뭐 수중에서 속도가 뭐 350 미터 퍼 세크 뭐 1000 넘는, 그렇게 이 지진력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구조물에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이 땅의 상태, 갖고 우리가 S1부터 S5까지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렇지? 무른 땅, 단단한 땅,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STS, 뭐 단주기에 대한 거, ST1, 일초주기에 대한 거, 스펙트럴 응답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내진 설계 1이다, 2다, 뭐 특이다, 내진 설계 범주 A, B, C, D다, 뭐 이렇게 막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지? 가속도지. 그게 최대가, 절대가. 근데 얘가 발생을 했을 때 X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Y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G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평면상에서는 X, Y, 3D 입장에서 봤을 때는 G 방향. 그래서 수평 두 방향 또는 수직 방향. 가속도의 절대값의 최대니까 뭐 최대값이겠지. 틀린 말 없죠. 내진 성능 수준, 뭐 기능 수준, 장기 복구 수준, 뭐 인명 보호 수준, 뭐 붕괴 방지 수준, 그랬죠. 정답을 2번을 골랐어야죠. 자, 이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입니다. 보통 이중골조 시스템에 대해 정의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중골조 시스템의 정의를 제시를 해놓고 정의가 맞냐 틀리냐 이걸 지금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자, 강도 감소겠습니다. RC에서 강도 감소를 적용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뭐 불확실성, 설계, 뭐 시공과의 차이점, 뭐 그죠? 부재 중요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강도 감소가 되는데, 자, 예전에 우리가 인장집에 콘크리트의 강도 감소 계수는 0.55부터 0.85 사이에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 다 걸려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 인장 텐션에 대해서 0.85다. 콘크리트 압축에 대해서는 0.65 또는 0.70 각형 나선, 그지? 원형 기둥. 그리고 여기 사이에 걸려 있는 게 전단이라 그랬어요. 전단은 0.75였어. 75.
가장 낮은 게 무군이었단 말이지. 무군은 어차피 콩프레시만 받을 거야, 그지? 철근이 없으니까 0.55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인장집의 포스트 텐션 스트러타이 모델의 뭐 이런 부분들 콘크리트에 묵은 콘크리트 저게 나왔는데 이게 KDS 4나 우리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다 없었었어요. 근데 이게 KDS 14로 오면서 이제 묵은 콘크리트에 이것 원래 이것들은 다 있었고 요거 이 말이 조금 이제 추가됐는데 이 말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묵은 콘크리트라고 오는데 보신다 하면 요거 0.5 인장집에 철근이지 0.85 포스트 텐션 철근이야 0.85 스트러타이 모델에서 이 지압은 철근이 받는 게 아니지 콘크리트가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0.75 지압 스트러타이 절전부 다 압축 부재인데 받치고 있으니까 위에서 누를 거고 하중이 받치고 있으니까 전단이지. 그러니까 이 전단을 적용하면 된다. 정답은 가장 작은 거 4번. 그치? 묵은 콘크리트란 단어에서 착안해 가지고 강도 감소 계수를 바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3번. 자, 철근의 정착길입니다. 자, 철콘에서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길이 한정에 적용하는 보정 계수가 아닌 거라겠어. 자, 근데 여기 조건이 있지. 조건을 잘 봐야 돼. 자, 정착 길이는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계수를 고려한다. 이 방법을 적용해라 해놨습니다. 정착 길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이제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정 계수를 곱하는 거. 요걸 한 개 쓰던가. 두 번째, 정밀식을 쓰던가. 정밀식을 쓰던가. 두 가지가 있었어. 정밀식 공식은 0.9가 붙었고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의 C가 플러스 KTR 이거를 철근 공식경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나오는 거는 FCK 철근의 항복 강도, 철근의 공칭 직경 이게 됐잖아. 이렇게. 그렇지? 자, 기본 정착 길이는 뭐지? 요걸 그대로 따갖고 와 가지고 FI DB 람다 루트 FCK 그리고 숫자만 하나만 바꿔주면 되지. 0.6으로. 그리고 이 보정 계수. 보정 계수는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만 씁니다. 알파와 베타. 자, 알파란 거는 뭐지? 철근의 위치 계수야. 철근의 위치 계수. 베타란 거는 뭐지? 철근의 도막 계수야. 그리고 FCK, 뭐 FI, 뭐 DB 이것들은 뭐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지? 계수값이 아니잖아, 그렇지? 이 람다 하나 있었지. 람다가 경량 콘크리트 계수값이지. 그래서 계수값은 요거 1번, 2번, 뭐 3번 세 개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보면은 마찰 계수 이건 아니지. 마찰 계수는 어디에 씁니까? 전단 설계에서 RC에서의 전단 설계에서 전단 마찰력 구할 때, 전단 마찰 강도 구할 때 여기에서 일체로 쳤을 때 마찰 계수는 1.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거친 마감을 했을 때 1.0입니다. 별도 마감을 하지 않는 그지 밋밋한 곳에 쳤을 때는 미끄럼이 작용하니까 마찰 작용하니까 그럴 때 얘는 0.6입니다. 강제 앵커를 쓸 수도 있어. 자, 강제 앵커를 썼을 때 이거는 0.7입니다. 그랬잖아 이렇게 마찰 계수를 적용하잖아 이렇게. 여기에서 마찰 계수가 나오는 거지. 물론 마찰 계수는 또 나와 강구조에서. 강구조 어디? 볼트 접합에서 나오지. 그죠? 볼트 접합에서의 그 공칭 강도는 마찰 계수에 필러 플레이트를 끼냐 안 끼냐 그거엔 계수에다가 페이지몰트 장력 그리고 마찰 면수 이렇게 다 되지. 이럴 때 마찰 계수가 한번 나오지. 이럴 때 마찰 계수. RC 정착
설계해서는 마찰 계수는 한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뭐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직을 대비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위치 계수를 우리가 1.0하고 1.3을 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도막 계수는 뭐 1.0이 있고 뭐 1.2가 있고 1.4인가? 1.5네요. 1.5가 있고 그러는데 1.0, 1.3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지. 왜 1.3을 쓰고 왜 1.0을 쓰는지 그때 대해서 설명을 해놨을 거야. 우리가 보가 있다. 보가 이제 압축근도 있고 인장근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이 보 압축근이 이제 하부에서 콘크리트 밑면까지 이게 높이가 예를 들어 300mm 초과한다. 300mm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니까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해서 처지겠지. 처지니까 철근 밑에는 이렇게 공극이란 게 생긴다 그랬어. 이 공극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겠지? 부착 강도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부착 강도가 떨어져. 다시 말하면 정착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꽉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휘 모멘트를 받거나 하게 되면 이게 쑥 빠져버리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착 길이를 여기 30%만큼 더 보정을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소요 부착 강도를 확보한다.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요럴 때는 1.3을 보정을 해주고 요럴 때는 콘크리트가 꽉 밀실하게 채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1.0이지 그냥.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 300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해서 처지기 때문에 침하하기 때문에 밑에 공극이 발생해가지고 부착 강도가 떨어지니까 정착 길이를 줘가지고 소요 부착 강도를 확보한다. 이런 개념인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을 1번을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이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압축 부재란 걸 딱 그림으로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이 절점이 지금 뭐 자유단이냐, 뭐 힌지냐, 뭐 고정단이냐, 그렇지? 강제파됐냐, 그거에 따라서 뭐 나올 거고. 아, 이거 딱 보니까 뭐 좌굴이겠구나. 좌굴인데 이 탄성 좌굴 하중의 비를 구하라겠어. 탄성 좌굴 하중, PCR을 구하라겠어. PCR, 탄성 좌굴 하중. 자, 공식 우리가 많이 있고 이거는 압축제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잖아, 그지? 자, KL 이게 유효 좌굴 길이지 있지. K 값은 좌굴 길이 개수, L은 부재 길이. 파이 제곱 탄성 개수와 단면이차 모멘트의 곱이다, 그렇지? 이거야. 근데 봐봐, 압축제 길이, 재질, 단면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은 파이 제곱 탄성 개수 이거 단면이차 모멘트 그 길이 다 똑같은 거지, 그렇지? 유효 좌굴 길이는 자, 이 잘 봐야 돼. 이론값을 따진다 그랬어. 설계값을 따진다고 하면 달라져 버려. 설계값을 따지고 보면 이게 2.1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근데 이론값을 한다 그러니까 이 좌굴 길이 자유단 캔틸레버죠. 이거 K값 2가 나올 거고, 요 K값 1은 나오겠지. 좌굴 길이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가운데만 좌굴, 여기는 강접합이니까 가운데만 조그맣게 하고 0.5 K값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지. 0.5를 좀 풀기 쉽게 2분의 1로 합시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 K값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대입만 해주고 나머지 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어차피 B니까. 자, A 대 B 대 C는 K값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여기 K값이 2가 들어가게 되면은 2분의 제곱의 1. 1이 들어가면은 뭐 그냥 1일 테고. 여기가 이제 C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2분의 1의 제곱 대비 1이니까. 그치? 얘는 4분의 1
1, 여기는 4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각 변에다가 4만큼은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은 1대 4대 16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정답은 뭐 4번. 뭐 쉽게 골랐을 겁니다. 이거는. 압축제 탄성 자굴 하중에서 자굴 길이 계수에 따른 자굴 하중의 특성을 비교해라. 그런 문제였죠. 자, 문제 5번. 자, 하중 조합. 자, 강도 설계법, 한계 상대 설계법에서만 해서 하중 조합을 하는데 옳은 것. 자,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어스케이크, 윈드, 스노우만 적용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건은. 1번. 이거는 자, 이건 지금 풍화중은 1.0으로 바뀌었죠. 우리 재형기간 500년 가면서 극한값으로 간다 그랬지. 자, 1.0으로 바뀌었지. 근데 요거 문제지. 요거. 자, 풍화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풍화중을 볼 건데 이 풍화중과 이 고정하중, 이 데드로드, 이 풍화중을 볼 건데 이 풍화중에서의 고정하중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게 옆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물론 이게 중력이라면은 당연히 고정하중을 좀 심하게 봐야겠는데 그래서 이게 하중 계수가 0.9입니다. 이게 지진력이 나와도 마찬가지 1.0 곱하기 0.9예요. 그래서 1번 틀렸지. 자, 2번 1.D, 1.6, 0.5. 원래 이게 1.2의 데드로드, 플로어로드, 유체하중, 그 다음에 온도하중, 그리고 1.6 라이브로드 플러스 0.5 뭐 루프에 대한 라이브로드라든지 뭐 스노우로드라든지 또 하나가 있는데 레인 뭐 강화중이라든지 이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이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요거 4가지 5가지만 쓰라겠으니까 요거 빼고 이거 빼고 요거 빼고 그러면은 남는 거는 뭐야? 1.2D 1.6 라이브로드 0.5 S만 남는 거야. 살짝 응용한 문제입니다. 살짝.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번이. 자, 3번. 자, 여기 보면은 데드로드, 지진하중, 라이브로드. 근데 설하중이 0.5가 걸려 있거든요. 이게 0.2입니다. 0.2. 설하중은 크게 안 봅니다. 0.2. 근데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리긴 한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 지진하중 계수가 아니라 만약에 풍하중에 대한 1.0에 대한 계수가 나오게 되면은 0.5S예요. 풍하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기억하세요.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0.2S, 풍하중에 대해서는 0.5S. 그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풍하중 자체가 틀려버렸죠. 그지? 1.3 자체가 틀려버렸지. 그래서 4번도 제껴버리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우리가 대부분 풍하중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지진하중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스노우 하중에 대한 포커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노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직에서. 그리고 이 하중조합 문제는 뭐 이런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하중조합할 때 풍하중에 대한 하중조합 계수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아마 지방직에서도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잘 준비를 해놓으시길 바래요. 자, 문제 6번. 자, XY축에 대한 직사각형 단면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기 보면은 단면 일차 모멘트, 단면 상승 모멘트, 뭐 주축, 뭐 단면 상승 모멘트가 있는데 일단 단면 일차 모멘트가 뭐지? 뭐 GX, 뭐 X축에 대한 단면 일차 모멘트. 도형의 면적과
x축까지 떨어진 거리. 도심에서 x축까지 떨어진 거리. y제로. 그렇지? 뭐 gy로 구할 수도 있겠지. 단면의 면적과 y축에서 도심까지 떨어진 거리. x제로.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는 여기가 x제로, y제로니까. 그렇지? x제로, y제로니까. 이게 0, 이게 0이니까 둘 다 0이 나와버리겠네. 다시 말하면 도심을 지나는 단면 1.5m는 0이다. 도심을 지나는, 도심이 지금 y축이 지금 도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0이다. 그렇지? 맞죠? x, y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단면 상승 모멘트는 아예 xy로 표현하지. 그래가지고 단면적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 도심까지의 거리. 그래서 이 단면 상승 모멘트의 용도는 단면의 주축을 판단하는 거야. 주축을 판단할 때. 이거는 도심의 위치를 판단할 때. 도심의 위치를 판단할 때. 이 길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값은 플러스고 면적이 제곱미터, 미터니까 총 밀리미터의 4제곱이 나오겠네. 그렇지? 요거는 면적과 거리만 곱하면 되니까 밀리미터의 3제곱이 나올 거고. 그렇지? 이럴 때 주축을 판단하고 만약에 이게 x축을 지나든 y축을 지나든 그렇지? x, y축 지금 도심을 지나고 있으니까 x축을 지나든 y축을 지나든 나 안 불렀어요 혹시? 환청이 들리네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그냥 얘는 0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주축을 지나는 단면 상승 모멘트는 0이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4번도 맞지? 네. 그리고 xy축에 대한 단면 0이지. 자, 이게 지금 같은 말이야 지금. 네. 단어만 좀 다르게 썼고 같은 말로 좀 표현해놨어. 자, 주축은 서로 직교하지 않고 45도 각도 이룬다. 얘가 단면이 만약에 한쪽이 뭐 짜그라졌거나 이런 약간 좀 단면이 달랐을 경우에는 도심의 위치, 주축의 위치가 좀 바뀌었을 거야. x축은 좀 하향으로 내려갔을 거고 y축은 약간 이렇게 비껴서 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지금 단면이 지금 정사각형, 아니 직사각형 단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x, y축은 당연히 직교할 수밖에 없죠. 정답을 3번을 골라야 되겠지. 자, 이 문제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단면 계수, 단면 1차 모멘트 관련 문제가 작년 국가직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이번에 나왔었고 단면 2차 모멘트가 좀 뜸하지. 그러면은 지방직에서는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문제 7번. 자, 캔틸레버 보가 있네요. 지금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작용하고 있어요. 자, 자중 무시하고 보호 길이는 일정하고 전체에 걸쳐서 단면 재질 다 동일하고 선탄성 선형 변형하고 다 가정한다고 겠습니다. 이럴 때 자, 1번, 2번을 딱 보게 되면은 하중 1만 작용했을 때, 하중 1만 작용했을 때, P1만 작용했을 때 처짐이겠지? 자, 처짐, 최대 처짐, 최대 처짐. 자, 하중 2만 작용했을 때 땡기니까 늘어지겠지? 변형이야. 그치? 부재의 축방향 변이, 축방향 변이. 그래서 처짐과 재료역학, 변형률을 이제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면은 지금 BH입니다. 자, 처짐 공식. 최대 처짐 맥시멈은 캔틸레버 집중하중이니까 3EI의 PL의 세제곱일 거고. 그치? 자, 여기에서 폭이 2배가 되냐, 높이가 EH가 2배가 되냐. 그러니까 B가 2B가 되냐, H가 EH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처짐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물어보니까 단면력이 강해지는데 얘가 단면력이 더 커졌을 때 더 강해질 것이냐, 얘가 더 강해질 것이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PL 다 똑같고 탄성계수 다 똑같다겠으니까.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만 갖고 우리가 건드려 보면 될 거란 말이지. 판단해 보면. 근데 단면 2차 모멘트와 처짐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야. 그지? 그러니까 얘를 원래 12분의 BH의 세제곱 대비 1인데 이거를 BH의 세제곱분의 이제 12로 해놓으면은 이제 풀이가 용이하겠지. 뭐 나머지 것들 있겠지.
뭐 PL의 세제곱에 뭐 탄성계수 이렇게 있었겠지. 3배, 그지? 근데 이건 어차피 정수니까 그냥 지워버리자는 거지.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BH와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B가 2배로 커질 때, B가 2배로 커질 때, 이랬을까요? B가 2배로 커질 때 어떻게 되겠어? B만 커지니까 그냥 2분의 1이겠지. BH의 세제곱 대비 10이겠고, 이번에는 H가 2배로 커졌을 때, H가 2배로 커졌을 때 2H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아니 반비례하니까 여기는 8분의 1 뭐 이게 되겠지. 그렇지? 자, 최대 처짐은 2배가 되는 거 아니라 2분의 1배가 된다. 최대 처짐은 4분의 1배가 아니라 8분의 1배가 된다. 1번, 2번 다 틀렸고. 자, 이번엔 변형. P2가 작용했을 때 자, 우리가 응력은 탄성계수와 변형률과의 관계다. 응력이란 거는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변형률이란 거는 당초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다. 이 변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델타 L은 요게 넘어가면 되겠죠. 탄성계수랑 같이. 그러니까 A 2분의 PL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A분의 1의 나머지 것들 PL 2로 이제 쪼개주고 A만 바뀌지. 그렇지? A만. 근데 A가 2B로 가든 2H로 가든 그렇지? 얘가 이제 BH와의 관계인데 2BH든 B 곱하기 2H든 이건 어차피 2BH인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변이는 어떻게 돼? 단면이 커지니까 변이는 절반으로 바뀌겠네. 절반으로 바뀌고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바뀌겠네. 그렇지? 이거 정답을 이제 4번을 골라야 되는 문제. 이게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답을 금방 찾았을 거예요.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단면역에 단면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변이는 단면에 대해서 반비례, 처짐은 단면에 대해서 뭐 B든 H든 B에는 반비례, H의 세제곱에 반비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치? 캔틸레버 보에서 보 경관 중앙에 집중화 중에 작용했을 때 처짐의 최대 처짐을 구하라. 자유단 끝에. 그런 문제를 많이 풀었었지. 근데 이번에는 처짐 B 이 지점에 처짐이 발생하겠지. 이것 때 처짐 C 이거의 B를 이제 구하라겠어요. 이게 얼마냐. 자, 처진 B는 어차피 이 부재가 이 P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처질 거란 말이지. 이게 처질 거고 나머지 B, C 구간에 대해서는 하중이 없잖아요. 하중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상대 변형이 되니까 얘는 다른 변형 없이 그냥 이 처진 각에 의해서 이만큼의 처짐이 추가로 작용할 거라 발생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처짐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게 처짐 C잖아. 처짐 C.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할 때 이 처진 각에 의해서 이 길을 이 처진 양을 우리가 구하잖아. 이 처진 길이는 얼마야? B점의 처짐에다가 집중화 중이니까 3 처진 각 2EI 대비 PL의 제곱이잖아요. 이 처진 각에다가 부재 길이만 곱하라겠어. 그지? 부재 길이만. 요거 기억나지? 이거에다가 처진 B 이만큼에 대한 처진 B. 처진 B를 더해주게 되면은 처짐에 대한 C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처진 B를 구해보면 B점의 처짐. 뭐 3EI분의 P 길이가 3L이네. 그렇지? 3L. 3L을 그냥 L로 봐도 되겠어요. 왜? 부재 똑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L로 봐요. 그냥 똑같아. L의 세제곱, 그렇지? 자, 처진 각이란 거는 어차피 이거의 처짐과 이거의 처짐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피하중에 의한 처진각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피하중에 의한 처진각만 구하면 돼. 처진각은 요거 미분하라 그랬지. 그지? 3 튀어나가고 3에서 한 개 빼주고 기존에 3, 2i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미분 개수가 하나 2가 좀 달라붙고 가지고 이게 2배의 2i의 PL의 저거 한 단계가 낮습니다. 한 차수가. 됐지? 이 처진 각에다가 우리는 길이만 구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만큼의 처지입니다. 자,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달리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처짐 C점이란 거는 처짐 B를 더하라겠지. 플러스 3 처진 각에다가 부재 길이만큼만 곱하라겠지. 그치? 부재 길이가 3L인데 그냥 L 곱해도 돼요. 똑같으니까.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이것 대비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잘 연립하고 풀어주게 되면은 봐봐. 2i분은 PL의 세제곱, 여기 2i분은 PL의 제곱인데 하나 붙으니까 요거 세제곱으로 바뀔 거고, 지금 요것들이 다 공통이지. 요것들이 이렇게 다 공통이지. 이 숫자만 빼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K로 했을 때, 자, 따라서 처짐 C 대 처짐 B는 3K분의 3분의 1K 플러스 2분의 1K 대비 3분의 1K겠지. 뭐 요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분모 통분해주고 어차피 K 값 있으니까 다 약분해버리고 그러면은 통분하면은 6분의 여기 2, 3이니까 6분의 5 대비 3분의 1 내양 외양 3 곱하기 5, 6 약분 2 5분의 2 답이 떨어지겠네. 3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처진 B를 구하라는 것밖에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걸 물어봤잖아. 이거를 처짐 C, C점의 처진 각은 처진량은 총 얼마냐, 그렇지? 기존에 있는 처짐과 추가 처짐을 합해라. 그치? 추가 처짐은 처진 각과 그 구간에 대한 부지의 길이를 곱해주면은 처진량이 나온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이 조적구조에 대한 내진 설계. 이 조적구조가 내진에 취약한 이유는 아시지? 횡력이 약하고. 조적구조는 뭐 3층 이상, 4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횡력이 너무 약하게 취약하기 때문에. 비내진 구조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보강 조적을 하게 되면은 조금 횡력이 조금 이제 저항성은 좀 개선은 되는데, 이 조적구조가 왜 저층 구조가 왜 지진력이 크냐? 밑면 전단력은 반응 수정 계수하고 건물의 유효 중량을 이제 곱이란 말이죠. 그렇지? 등가 전적에서. 근데 이 지진 응답 계수란 거는 반응 수정 계수에 반비례하고 건축물 고유 주기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지진의 그 중요도 계수에 이제 비례하고 ST 1초 주기죠. 그지? 이거. 근데 이제 이게 고유 주기잖아. 주기는 2파이 루트 건물의 강성과 질량. 그지? 이건데 주기가 작다. 커지겠지. 큰 지진량에 작용한다. 주기가 작으니까. 자꾸 흔든다. 자주.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번. 그러니까 건물이 획 쓰러져 버리는 거지. 아무튼 이런데 조적구조가 지진에 좀 취약한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또 지진이 또 튀르키예 강진이 또 발생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내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이 되게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그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조적 허리벽이란 게 있고 조적 체온벽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체온벽. 이 허리벽과 체온벽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보호가 있고 기둥이 있고 보호가 있었어. 슬라브든 보호 이렇게. 예. 원래는 여기 이제 계구부였는데 여기를 조적조로 시공을 했어. 벽을 이렇게 시공을 한 거야. 조적조로 쌓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기둥과 기둥 간 사이에 조적 구조로 채운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체온벽이야. 체온벽. 이 체온벽이 작용하니까 넣어놓으니까 어차피 지진력은 수평력이니까 밑에서 흔들겠죠. 횡력이니까 흔들면은 얘가 다 흔들어요.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이 체온벽은 강성이란 게 있어. 봐봐.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미는 거하고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미는 거하고 이 구조가 훨씬 더 취약하겠지? 그렇지? 이 구조가 훨씬 더 변형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 이거는 변형이 거의 없을 거고. 그래서 요게 이 면 X축, Y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떨어지잖아. 그렇지?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를 면 외방향이라고 그래. 면 외방향. 얘는 X, Y축이 있는데 X, Y축과 나란하게.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지? 축과정도 올 수 있고. X, Y축과 나란한다. 그러니까 그 평면과 평행하다. 이게 면 내방향이야. 근데 얘는 쉽게 변형을 해버린다. 면 외 강성이 떨어진다. 면 내 강성이 잘 받아주겠지? 강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눕혀봐. 슬라브지. 눕히면은. 슬라브를 이렇게 미는 거하고 이렇게 미는 거하고 어때? 이렇게 밀면 잘 저항하겠지. 그지? 이렇게 밀면은 처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길이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X, Y축. 그지? X, Y축으로 평행하니까 얘는 면 내 강성이 우수하다. 얘는 쉽게 처져 버린다. 면 외 강성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것들이 기둥이 올라가고 또는 뭐 벽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이 접합부에서 일체화 구조가 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바닥 경막 구조라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수직 경막 구조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데 벽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면은 별 힘이 없어. 그치? 그래서 이 벽과 면 내 방향이 나란하게 시공을 해줘야지 횡강성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거야. 그치? 자, 이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미니까 지금 이 면과 이 힘의 방향과 나란하게 해놨어. 체온벽을. 그치? 허리벽이란 거는 가운데까지만 쌓는 거야. 이게 허리벽이야. 허리벽. 체온벽. 꽉 채운다. 여기다가 뭐 계곡부터 뚫을 수 있어. 체온벽에다가. 안 좋겠지 그러면. 그렇지? 단면 결선이 생겨가지고 이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렇지? 이럴 때 아무튼 체온벽에서는 일단 먼저 체온벽이야. 체온벽이 발생하게 되면은 밀죠. 그러면 얘가 저항을 하겠지 이렇게. 그렇지? 요거를 그대로 골조로 따지고 보면은 여기 가세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세가 밀었어. 이거 무슨 가세? 하중과 만난다. 외력과 만난다. 이거 압축 가세겠지. 그지? 근데 이 벽이니까 요런 힘도 벽이 작용할 수 있겠지. 그치? 요거 인장 가세지. 안 만나니까. 이 가세란 걸 뭐지? 경사지. 스트러트야. 스트러트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외력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 변형하지 않으려는 강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이 골조 외에 이 조적 구조의 벽 때문에, 체온벽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놓은 거야 이렇게. 자, 봐봐. 조적 허리벽이 자
조적 허리벽이 우리 허리쯤 높이까지 시공을 해놨어. 허리벽이 있었어. 이 허리벽이 모멘트 골조 뭐 기둥하고 보겠지? 기둥하고 보하고 이격이 됐습니다. 이게 떨어졌네. 이만큼 떨어졌네. 이렇게 독립적으로 서 있네요. 그치? 이럴 때 허리벽에 의한 기둥 길이의 감소 효과, 이 기둥 길이 이만큼의 감소 효과를 구조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돼 말해야 돼. 떨어져 있어. 아니 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떨어져 있고 붙어 있어. 떨어져 있으면은 얘는 그냥 혼자 서 있는 거야, 지 혼자. 그냥 고정가중으로만 작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붙었어, 기둥하고. 그러면은 이 힘이 이 기둥의 골조, 이 보의 골조, 그리고 이 전단벽 개념이 돼버리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니까 강성을 얘가 받아준단 말이야. 붙어 있을 때는.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얘는 그냥 자립벽이지. 비내립벽. 그지? 그러니까 반영을 해 마라. 반영을 하면 안 되지. 그치? 이격이 되지 않는 경우야. 이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 기둥 길이에 대한 감소 효과, 기둥 길이에 대한 이만큼이 감소돼 버렸잖아. 감소 효과를 구조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격이 돼 있으면은 뭐 이거 검토할 것도 없지, 이거. 내진에 대해서는. 그지? 아무런 뭐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단순 칸막이벽이야. 칸막이벽.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문제지, 그렇지? 자, 문제 2번. 조적 체운벽은 이제 체운벽이야. 이제 꽉 찼어. 이제 체운벽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지금 꽉 차 있는데 이격이 되지 않아서 자, 꽉 차 있다는 거야. 붙어 있다는 거야. 조적이랑 그 골조랑. 그러면 구조 요소로 역할을 작용을 한다 그랬지. 하고 체운벽의 영향을 구조 해석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철골 모멘트 골조에서 내부에 밀착하여 체운벽이 배치되는 경우, 자 밀착이 됐네. 그러면 이거 이것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 그러면은 강성과 강도에 기여를 한다 했잖아, 내가. 그렇지? 자, RC S 구조 모멘트 골조에서 체운벽의 대각 방향의 강도는 골조의 강성을 고려한 이제 유효폭을 산정하겠죠. 유효폭 산정 어떻게 해요, 우리? 대림벽의 유효폭 어떻게 된다겠지? 대림벽이 뭐지? 이 벽과 이 벽이 만났을 때, 이 벽의 두께에 대해서 유효폭을 이렇게 받겠지. 이 BE 이게 얼마라고 했어? 6배. 요거 두께 6배라 했잖아. 그치? 그 기준에 의해서 유효폭 산정하겠지. 산정을 하고 골조의 강성 및 강도 증가 효과를 고려한다. 마찬가지겠잖아. 이것도. 강성과 강도의 기여도를 고려를 하는데 그 강성과 강도의 고려도 기여를 하는 거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요만큼 할 것이다. 유효폭만큼. 지금 요 말을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좀 어려웠던 문제. 새로 나왔었고 신규 문제고 이게 건설 기준이 개정이 되게 된 게 아니에요. KDS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지 출제가. 왜? 튀르키예 강진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진, 조적 구조의 내진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비내진 구조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 비내진 구조. 조적 구조는 거의 대부분 비내진 구조라 보시면 돼요. 보강 조적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지? 이 비내진 구조에 대한 내진 설계에 대해서 내진 보강은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강은 이미 공사를 한 거를 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진 설계가 좀 중요하지. 우리는 신축 건물이 중요한 거야.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비내진 구조. 당연히 내진 구조도 마찬가지겠지. 내진 구조 하게 되면 뭐 RC라든지 뭐 S 구조, 뭐 SRC 구조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요거 좀 잘 좀 공부를 해놓으세요. 이번에 지방지 준비하시는 분들.
8주 시간 남아 있으니까 몇 번만 읽어보면은 돼. 응? 우리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그지? 어려웠지? 네. 신규 문제. 자, 이것도 앞으로 기출 문제로 조금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0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수평하중 저항 구조, 목 구조에서 우리 그 KDS 14를 보시면 KDS 4 하나. 이제 건축 구조 설계에서 내진 설계를 편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목 구조의 내진에 대해 나옵니다. 목 구조의 내진에 대해서. 가지고 뭐 콘크리트의 내진, 뭐 강 구조의 내진, 조적 구조의 내진, 목 구조의 내진, 합성 구조의 내진, 목 구조의 내진, 조적 구조의 내진 이게 나오는데 거기 KDS를 보시면은요 목 구조의 이거 내진 설계 기준은 목 구조 부재 설계 기준의 편에 이 수평 하중 4.7에 나와 있어. 수평 하중 저항 구조 시스템을 따른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라고 수평 하중 저항 구조 시스템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근데 거기서 지금 시험에 이미 처음 나왔죠. 자, 바닥 경막 구조, 모든 경막 구조, 계곡부 주변, 경계 부재, 경막에서의 뭐 이런 판상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바닥 경막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라는 조적 구조에 따라서 유발되는 지진 하중을 지자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그 수평 하중 저항 구조 편을 딱 보시게 되면은 원칙이 일반 사항부터가 딱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 기준은 뭐 풍력, 뭐 지진력 또는 수평 하중에 따른 의한 설계를 한다 그래 놨습니다. 예. 요거에 따른. 그러니까 어차피 풍력과 지진력이든 다 수평 하중이야. 수평 하중. 외력이야, 외력. 수평 하중, 외력. 건축물 작용하는 힘, 외력. 근데 그 힘 외에 콘크리트 구조에서 받고 있는, 조적구에서 받고 있는 이거에서 의해서 유발되는, 그렇지? 부가적으로 유발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구조 설계를 안 한다는 거지. 원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지 않는다. 설계하지 않는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정답을 1번을 골랐습니다. 아마 틀렸겠죠 많이. 괜찮아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자, 모든 경막 구조, 뭐 수평 경막 구조, 바닥 구조겠죠. 수직 경막 구조, 뭐 전단벽이겠지. 인장갑축 하중을 전달하도록 가장자리에는 가장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접합부가 되겠지. 수직 경막 구조하고 바닥 경막 구조가 딱 만났어. 근데 이런 접합부에는 경계부재라 그래 그걸. 경계부재를 설치한다. 근데 이 경계부재 계구가 뻥 뚫려 있어 이렇게. 근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여기는 저항을 하고 저항을 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계구부가 빵 뚫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이 힘과 이 힘이 전단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장 균열이 발생할 것 같아. 그렇지? 계구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응력도 검토를 해라. 최대한 전단 응력을 분산하도록 해라. 여기다 철근을 많이 배근해 놓으면은 철근의 응력에 의해서 분산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계곡부 주위에는요 철근 배근 양이 많습니다. 이 경막, 뭐 바닥이든 뭐 벽이든 이 경막이란 거는 이거야. 바닥이라면은 만약 바닥이라고 하면은 우리 목 구조니까 멍에 위에 가세제를 딱 얹어가지고 여기에다 가세 위에다가 이렇게 쪽매 형식으로 멍에 장선 마룻널 이게 되겠지. 이렇게 쪽매 형식으로 이제 시공을 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근데 요걸 우리가 이제 판재라 그러는데 이 판재로는 이음에다 쓰지 말라는 거야. 어디? 이 부위에다가. 왜? 단면 너무 얇으니까 횡령을 받았을 때 쉽게 변형을 해버리니까.
장선은요 보통 이게 뭐 75mm에 뭐 90mm 이상입니다. 멍에는 이제 45 정도 되고 밀리미터. 그래가지고 멍에가 더 크고 장선이 작아요. 그 위에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판상지혜 같은 경우에는 횡력에 대해서 저항성이 별로 없으니까 쓰지 말아라. 이음제에다가 경계부지 이음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해놨지. 자, 정답이 1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번, 10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번 시험에서 많이 정답 찾아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1번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그럴듯하잖아. 그치? 그럴듯해. 하지만 KDS를 뒤져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란 거야. 자,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쉬어가는 문제였죠. 자, 집안 계량 기초고시에서. 자, 집안의 지지력 증대, 기초 부등치마 방지를 위해서 이제 집안 계량을 하는 거지. 연약 집안에 대한 집안 계량을 해가지고 집안 밀도를 높여가지고 치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대응을 하겠다. 자, 주입공법은 지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로드가 있으면 여기다가 시멘트 밀크를 주입해. 구멍을 뚫고 또 주입을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추형의 공시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안의 밀도를 높여버리는 거지. 시멘트라든지 약액을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액 주입공법이라 그래. 약액 주입공법. 이거는 대부분 사질토에서 많이 씁니다. 점성토에서 쓸 필요가 없으면 되는 거네. 점성토에서는 물 빼는 게 최고야. 사질토에서는 물 빼는 게 아니라 물 빼면은요 물이 또 들어옵니다. 투수성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고결시켜 버리는 거지. 자, 웰 포인트 공법은 이제 물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하이워터 레벨이야. 물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터프하기를 이만큼 해야 돼. 그럼 물을 하게 되면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사면이 계속 무너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펌프를 쭉 일정 간격으로 보통 한 3m 간격으로 시공을 해. 가지고 여기 석션 펌프를 딱 대놓고 여기다 이게 웰 포인트야. 웰이야 웰. 웰은 뭐지? 우물이야 우물. 포인트 점이야. 점 같은 우물을 여러 군데 시공을 해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야. 지하 수위를. 라고 탑하게 하게 되면 안전하겠지. 이게 웰 포인트야. 이거는 물을 빼는 공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펌핑을 하겠지 이렇게. 물을 빼는 공법이기 때문에 얘는 배수 공법이야. 배수 공법. 근데 물이 빠지려면 물이 잘 빠지는 땅에다가만 시공을 할 수 있어. 웰 포인트는 별다른 덕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땅 사질이야. 그래서 웰 포인트 공법은 사질 집안에 하는 배수 공법이다. 그렇지? 3번이 답이죠. 바이브러 플로테이션. 우리가 그랬지. 진동과 그러니까 안밀과 다짐이라는 게 있었지. 자, 다짐은 다이나믹하게, 안밀은 스테이틱하게, 그지? 다이나믹하게 때린다. 스테이틱 정적으로 꽉 짠다. 이런 개념이었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점토, 사질. 이건 점토. 점토를 이기면은 강도가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지? 자연 시료의 강도가 이긴 시료보다는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민비가 크기 때문에 점토는 흔들면 안 돼. 충격을 주면 안 돼, 절대. 그치? 그냥 꽉 눌러주는 게 최고야. 꽉 눌러주는 거. 그래서 바이브로. 이것에서 알 수 있지. 바이브로. 바이브로. 진동이야. 진동. 진동을 주는 땅은 어디? 사질. 맞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죠? 3번. 이 문제는 어때요? 좀 쉬웠죠? 그치? 네. 자, 12번. 자, 12번 문제는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너무 또 많이 찍으면 여러분 집중이 떨어지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